자, 인간과 본성 구조 2차 시 공부합시다. 아, 일단 이제 이 오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는 아버지를 따라 유랑 생활을 해요. 작은 딸 이스메네는 집에 머물고 이제 머물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지기를 일단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뭐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오디푸스 두 아들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집안이 더 어지럽게 되죠. 뭐하냐면 이제 두 아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숙부인 크레온에게 또 반기를 들고 또 서로 이제 1년씩 이렇게 뭐 나눠서 나를 다스리게 했는데 뭐 이런 약속도 이제 서로 지키지 않고 반목을 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오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이제 뭐 아테네 근처에 어떤 이제 뭐 어떤 마을에 콜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도착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이부작인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그 오디푸스 왕에 이은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이야기가 시작돼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는 이제 그 결국 그 이제 두 아들이 그 두 아들과 또 숙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어떤 권력 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실망해요. 그래서 그 하여튼 두 딸은 이렇게 오디푸스에게 굉장히 충실해요. 그런데 아들들은 권력욕이 서로 왕이 되려고 폴리네이케스는 또 아버지를 또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또 이용을 해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이제 그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처남 크레온이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디푸스의 후원을 바라고 오디푸스가 죽은 후에는 그의 유해를 또 서로 이렇게 점유해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푸스의 시신을 확보하는 쪽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그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오디푸스는 이제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거짓 참여를 비난하면서 그들의 이제 제의를 후원의 제의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테세우스의 도움으로 오디푸스는 이제 다소 어지러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결국 오디푸스는 평화롭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영혼은 뭐 축복받은 성수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아테네 왕 테세우스는 오디푸스의 유해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비밀리 안치하죠. 왜? 그 테베 이제 이뭐 되면 그 숙부와 그러니까 크레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폴리네이케스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그의 이제 숙부 크레온이 이제 크레온은 이제 오디푸스로 보면 처남이고 하여튼 복잡해. 이렇게 서로 그 시신을 이제 가져가려고 뭐 그랬을 거니까 이 아테네 왕 테세우스가 오디푸스의 유해를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이제 비밀리 안장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오디푸스는 어쨌든 과오를 범했죠. 어떤 과오? 그 아벨을 죽이고 어미를 취했잖아요. 어, 그러나 이제 그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오디푸스는 근본적으로 선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푸스 생애를 보면 어느 순간도 천박하거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던 그 신탁이잖아요. 끔찍한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인간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운명을 결정짓는 외부적인 힘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클로노스 오디푸스에서는 이 운명의 힘 앞에 오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한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만이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데 이 작품에서 인간은 항상 운명에 순종해야 하고
운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거기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것은 드러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왜 오디푸스에게 그렇게도 가혹한 운명, 응?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래서 예언이 다 실현됐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스스로 죽고, 또 오데푸스도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돼서 이제 이렇게 유랑을 하다가 또 죽고, 이런 비극이 있잖아요. 왜 오디푸스에게 그렇게도 가혹한 운명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죠. 그래서 오디푸스가 테베로부터 되죠. 근데 물론 스스로 이제 가는 거지만, 유랑을 떠나는 거지만 결국 추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신들이 왜 오디푸스의 운명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묻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부당한 재난조차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이 주관하는 우주 질서의 일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신의 그 인간에 대한 신의 개입은 매우 당연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불가이한 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힘이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의 영역 밖에서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한 사실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교가 탄생하는 거죠. 인간 존재의 어떤 그런 취약성,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의지해야 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 사실 안티고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3차시 4차시까지 계속 좀 해야 될 만큼 이야기가, 내가 지금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요 이야기를 생략해 보려면 도저히 곤란한 문제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티고네,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보살핀 안티고네 역시 고귀한 성격을 드러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제 뭐냐면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연극으로도 상영 계속 되는, 몇 년 전에 광주에서도 연극으로 만들어졌는데, 연극은 이렇게 뭐 CD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참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요 얘기 이제 넘겨가면서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오빠 폴리네이키스가, 뒤에 내가 뭐 정리해놨으니까 보면서 합시다. 자, 이제 죽음의 문제 됐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좀 뭐 하여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티고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안티고네. 자, 안티고네, 오디푸스의 큰딸. 자, 요 얘기 했죠. 오디푸스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디푸스 왕의 비극 이야기 했고,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간략하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좀 상세히 했어요. 그래야 안티고네의 이제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 내지는 운명에 대한 이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결국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오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왕이 계승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 칼을 찔러 서로 죽어요, 둘 다. 이제 그 죽음의 처리 방식을 놓고 새롭게 왕이 된 이제 크레온과,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은 죽었는데 오디푸스의 두 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티고네가 큰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디푸스를 따라다 이제 그 보살피다가 오디푸스 왕이 죽으니까 안티고네는 이제 그 다시 고국 테베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건 난리가 일어난 거야. 서로 이제 오빠들이 서로 싸우다 죽고,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된 이 크레온이 자신의 조카이며 오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티고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적 죽음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는 뭐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티고네와 관련돼서도 뭐 소포클레스의 이런 비극의 3부작 안티고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극작가 20세기 초에 뭐 장 아누이가 지은 안티고네가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제는 같고 줄거리는 같고 주제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다른 건데,
장 아누이 것까지 이야기하면 막 정신없으니까 소포클레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합시다. 여기는 이제 안티고네 장 아누이까지 했는데 좀 조금 넘어가도 돼요. 하여튼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를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는 신중심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안티고네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테베왕 크레온 간의 경제나 갈등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장 아누이는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디푸스 왕의 비극적 이야기 요거 했죠? 아까 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는 거고 이야기 다 했던 거. 그래서 이제 크레온, 자 이렇게 그 오디푸스 왕이 이제 이제 스스로 눈을 이제 찌르고 테베를 떠나서 방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은 서로 이제 왕권을 놓고 싸우고 또 서로 죽이고. 근데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이 크레온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국가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번영을 이룰 것인가, 요 문제였죠. 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 그 오디푸스의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뭐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서로 이제 전쟁이라 서로 죽이는 거, 서로 죽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크레온은 이제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에테오클로스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지만 이 폴리네키스는 이제 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이제 외국 군대, 장인의 이제 군대까지 이제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불러들여서 적을 공격했다고 해서 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새와 짐승이 밥이 되도록 들판에 내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왕의 명령이죠. 당시 관례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자를 처벌하는 의미로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뭐 들판에 내버려 두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례에 따라 크레온은 명령을 내려서 폴리네이키스의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 명령을 거역하는 자 또한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또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안티고네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테베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오빠의 시신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크레온으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념, 의지. 그 다음에 안티고네는 이상적 혈연 지상주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법도 국법이지만 안티고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적 관계, 그쵸? 아니 오빠의 죽음을, 이 시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짐승들이 물어 뜯어가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티고네는 죽을 것을 알고도 오빠의 영혼을 위해 자기가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일을 해요. 뭡니까? 오빠의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으로서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행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크레온 이제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근데 이 안티고네는 누이 동생으로서 죽은 오빠에 대한 혈연적 의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서 이 두 가치관과 의지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비극이죠. 아까도 관습 이제 이야기했고요. 크레온. 자, 크레온이 어떤 입장인가, 안티고네는 또 어떤 입장인가 다 설명했고, 이 두 가치관이 이제 충돌하고 결국 이제 그 크레온은 이제 달래보기도 하는 거죠. 안티고네에게. 그러나 안티고네에게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타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크레온은 이 조카 딸을 안티고네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법이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고네가 이제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여.
그러니까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비극의 연쇄고리 크레온의 아들이면서 안티고네의 애인이고 약혼자가 누구냐 하이몬.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하이몬인데 이 하이몬이 또 크레온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이몬은 안티고네를 따로 또 죽어요. 그래서 또 하이몬의 어머니 즉 크레온의 부인이면서 왕후인 에우리디케도 아들의 이 죽음을 또 이제 비통해서 또 같이 죽어요. 다 죽네. 그쵸? 다 죽어요. 어. 그러니까, 이, 오디푸스를 중심에 두고, 오디푸스의 아버지, 오디푸스의 아들, 딸, 3대가 다 죽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로부터, 어떤 이제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 서로 모순되는 크레온과 안티고네 행동의 기준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그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크레온과 안티고네 가치관의 대립을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의 태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그러니까 그 판단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찾아야 될 답이다 이런 얘기죠. 두 개의 태도가 모순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 모두가 옳다고 볼 수 없죠. 어느 한쪽의 태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윤리적 판단이 있죠. 윤리적 판단.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할 때 소위 선과 악의 평가의 어떤 기준점을 크게 실용주의적 관점과 칸트주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어떤 가치관인데 한번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대표되는 관점이에요. 밀에 의하면 선이라고 하는 게 별것이 아니고 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온의 태도가 바로 이 실용주의의 관점에 있죠. 크레온은 조카 안티고네를 사형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가 옳다고 믿는 관례나 통념을 그 어떤 사적인 관계로 무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 크레온이 선택한 이 실용주의적 선의 관점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제 맹점이 있죠. 그 원칙이 부정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선이다 라고 했다면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가는 어떤 케이스에 따라 그때마다 다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주의는 이제 뭐냐? 안티고네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선이나 악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절대적인 원칙, 즉 신적인 윤리 법칙에 맞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이 원칙주의 윤리관이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그 크레온의 국법이 아니라 크레온의 국법이 아니라 혈연의 죽음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건 신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주의적 어떤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이론 그리고 안티고네의 이런 태도로 대표되는 원칙주의는 이제 진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적 어떤 절대적 윤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은 어떤 존재도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법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일정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안티고네가
그 보편적 가치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티고네와 크레온 이 두 어떤 가치관 가운데 에, 안티고네는 이 작품이 어느 한쪽을 선명하게 선택하고 있죠. 누구? 안티고네? 네, 안티고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얽혀 있다. 이런 어떤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안티고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안티고네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이상적 도리, 어떤 원칙주의, 형식주의, 목숨 나라 그리고 우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규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선악의 판단. 아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안티고네의 이상주의적 감성과 인간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크레온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또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원칙을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수업의 맨 처음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설명을 좀 했죠. 조금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그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이제 단언을 해요. 이를테면 리비도 성 에너지, 성 충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를 억제하고 순화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데 예컨대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이 리비도 활동 방향을 바꾼 결과다.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이렇게 달리 수도성이나 신부가 자신의 육체 욕망을 억제하면서 정교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리비도를 억제하고 어떤 성적 에너지를 충동을 억제하고 순화해서 이런 결과다. 학문적 성취라든가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그 성취 하여튼 어떤 것에 이르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오디푸스 넘어가고 어, 그,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 그리스인들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을 신봉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의 철학자 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 힐업의 철학자들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을 받긴 했지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러나 이제 이런 인간의 이성과 존엄성을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들, 히라민들의 사고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의 비극이 인간과 운명의 대립을 다루고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힘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알 수 없는 운명의 힘과 투쟁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지혜를 얻고 초연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오디푸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렇게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오디푸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어떤 유대성과 존엄성의 훼손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 안티고네
어떤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할까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안티고네의 이 하여튼 뭐 신의 법을 크레온 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드는 안티고네와 국법을 고집하는 크레온의 갈등을 재현하는 안티고네 이야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 결국 이제 오디푸스 왕 그다음에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 이 3부작을 사실은 우리가 1차 시, 2차 시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운명의 문제, 그 운명에 한없이 무력하면서도 그 인간의 어떤 그 유대성 내지 존엄성을 지켜가는 것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9주차 함께 생각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